자, 여러분이 축제에 있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갔는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친구 목소리가 귀에 또렷하게 들리면서 무슨 음료를 사줄까 물어봐요.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대요. 공간을 통과해서 군중 속 여러분의 귀에만 닿는 소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아주 작은 소리 주머니를 한 곳에 머물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 주머니들은 일반 소리처럼 퍼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방 안에 한 사람에게만 소리를 보내는 것처럼요. 이 발견은 우리가 음악을 즐기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게임이나 가상 공간에서 소리를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소리는 그저 공기를 통해 파동으로 움직이는 진동이에요. 뭔가가 앞뒤로 움직이면 공기를 밀고 당기죠. 그 움직임이 음파를 만들어요. 이 파동의 속도를 주파수라고 불러요. 주파수가 낮으면 베이스 드럼처럼 깊은 소리가 들려요. 주파수가 높으면 휘파람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나요. 휘니. 그런데 동시에 회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그냥 음파가 움직이면서 퍼지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긴 파장을 가진 낮고 깊은 소리는 더 심해서 한 곳에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파라메트릭 스피커 같은 일부 장치는 빔처럼 한 방향으로 소리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도 소리는 여전히 경로 전체에서 들려요. 한 지점에 머물지 않죠. 하지만 이제 연구자들이 초음파라는 것과 비선형 음향학이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걸 해냈어요.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음이에요. 2만 헤르츠나 20kHz 이상의 모든 소리죠. 우리가 들을 수 없어도 일반 소리처럼 여전히 공기를 통해 이동해요. 의료 스캔, 예를 들어 초음파 촬영이나 일부 산업 도구에 사용돼요. 그래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일반 소리를 운반하는 데 초음파를 사용해요. 초음파를 조용히 공기 중으로 이동시키고 실제 소리는 원하는 곳에서만 들리게 만들었어요. 보통 음파는 만나면 그냥 합쳐져요. 이걸 선형 동작이라고 하죠.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소리가 그냥 섞여요. 하지만 음파가 충분히 강하면 다르게 작동할 수 있어요. 비선형 방식으로 결합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죠. 이 지식을 활용해서 연구자들은 각각 다른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 빔 2개를 사용했어요. 각각은 완전히 조용했지만 공간에서 만났을 때 비선형 방식으로 섞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음파를 만들었고, 그 소리는 빔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소리는 뭔가에 부딪히지 않는 한 직선으로 이동하지만 연구자들은 음양 메타표면이라는 특수 재료를 사용했어요. 이를 통해 초음파 빔이 움직이면서 구부러지게 할 수 있었죠. 마치 안경이 빛을 굴절시키는 것처럼요. 파동의 타이밍을 정말 정밀하게 바꿔서 물체 주변으로 소리를 곡선으로 만들고 정확한 지점에 도달하게 할 수 있어요. 마치 모퉁이를 돌아서 보내고 귀 바로 옆에 도착하게 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40kHz 빔 하나와 39.5kHz 빔 하나를 사용한다고 해봐요. 이 빔들이 만나면 그 둘의 차이인 0.5kHz, 즉 500Hz의 소리를 만들어요. 이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빔들이 교차하는 곳에서만 들려요. 다른 곳은 모두 조용해요. 그래도 헤드폰 없이 한 사람에게만 직접 소리를 보낼 수 있고 주변 사람은 방해하지 않아요. 박물관을 걸으면서 헤드폰 없이 여러분만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를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근처의 다른 사람들은 소리가 겹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옆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차 안에서 이 기술로 승객은 음악을 듣고 운전자는 GPS 안내만 들을 수 있어요. 아, 정말이지. 사무실에서는 다른 사람이 엿듣지 못하게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작은 구역을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특정 지점의 소음을 없애서 더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고 심지어 번잡한 도시의 소음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몇 가지 과제가 있거든요. 우선 초음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음질이 약간 왜곡될 수 있어요.
또한 초음파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꾸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지금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도 오디오 버블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소리를 탐구하는 최근 발명품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한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AI 헤드폰은 어때요? 요즘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이미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무엇에 집중할지, 언제 집중할지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똑똑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요. 헤드폰에 AI와 함께 작동하는 타겟 스피치 히어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듣고 싶은 사람을 3에서 5초 정도 바라보기만 하면 헤드폰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잠가요. 그 후에는 헤드폰이 주변의 모든 다른 소리를 차단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실시간으로 재생해요. 시끄러운 곳에 있거나 돌아다니면서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아도 여전히 작동해요. 헤드폰은 아직 판매되지 않지만 코드는 공개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실험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요. 마이크가 내장된 일반 헤드폰을 착용해요. 누군가를 듣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고 그들이 말하는 동안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시스템은 그들의 목소리가 두 마이크에 동시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람을 파악해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꽤 잘 작동해요. 그 소리는 헤드셋에 내장된 작은 컴퓨터로 전송돼요. AI 소프트웨어가 듣고 여러분이 선택한 목소리를 학습해요. 그 시점부터 시스템은 계속 그 사람의 목소리를 골라내서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려줘요. 둘 다 움직이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시스템이 그들을 인식하고 집중하는데 더 능숙해져요. 21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했는데 평균적으로 선택된 목소리의 소리가 필터링되지 않은 일반 소리보다 거의 2배나 선명하다고 평가됐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한 번에 한 명의 화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같은 방향에서 다른 큰 목소리가 나오면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소리가 충분히 선명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해서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기술을 이어버드와 보청기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과학자들은 또한 인간의 귀 자체에 숨겨진 모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일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우리 귀가 어떻게 아주 조용한 소리를 포착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귀가 저주파 소리를 처리하는 숨겨진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 깊은 웅웅거리는 소리 말이에요. 소음에 압도되지 않고 더 잘 듣도록 도와준대요. 과학자들은 뇌의 나선형 부분인 달팽이관이 저주파 기계적 모드의 전체 세트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달팽이관을 통해 이동하는 아주 작은 진동을 만들어요. 안쪽에서 막 위에 작은 털들이 그 진동을 감지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서 들을 수 있게 해요. 문제는 이 진동이 이동하면서 약해져서 소리가 둔하거나 조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유모세포의 특정 부분이 적절한 타이밍의 킥으로 그 신호를 증폭시켜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장 증폭기 같은 거죠. 하지만 이제 귀가 또 다른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주파 소리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소리를 조정하고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짜 소리를 만들거나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해요. 새로운 모델은 유모세포가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더 큰 그룹으로 한꺼번에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귀가 진동을 처리하는 방식을 적응시키고 제어할 수 있어요. 낮은 음조의 소리의 경우 달팽이관막의 큰 부분까지도 함께 작동해서 소리를 선명하게 유지하고 시스템이 압도되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이 발견은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조용하고 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만화책 좋아하세요? 많은 만화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실험을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뭔가 잘못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상한 힘을 얻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야기의 영웅 또는 악당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실험들은 너무나도 이상해서 슈퍼히어로 영화에나 나올 법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 과학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세요. 과학자들이 자신의 실험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1991년 핀란드의 한 과학자는 나비가 새로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한 종의 나비를 외딴 섬에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 완전히 낯선 곳으로 끌려간 나비가 불쌍하다고 느끼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학자는 이 무해하게 보이는 나비가 실제로 위를 터뜨리는 기생 말벌의 숙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기생 말벌들은 더 작은 크기의 위를 터뜨리는 기생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기생 말벌이었어요. 나비가 섬에 방생되자 말벌은 숙주 덕분에 섬 전체로 퍼져나갔고 소위 말벌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화를 낼 만도 하겠지만 다행히도 그 섬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지역의 작은 섬들에서도 같은 종의 나비가 발견되었어요. 그러니 그 섬들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가혹한 환경도 나비와 기생 말벌은 번성하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서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실험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사전 조사를 더 잘할 것. 잠자는 용을 깨우지 마세요. 이 다음 실험처럼 좀비를 다시 살려내지 마세요. 너무 허구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좀비는 뇌에 굶주린 좀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비는 실제로 담수 환경에 서식하는 다세포 미세동물인 델로이드 로티퍼라는 동물이에요. 영화, TV 프로그램, 책에 나오는 불멸의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이 생물체는 훨씬 더 오래된 동물일 거예요. 이들은 약 5천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으려면 견고한 생존 기술이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이전에 다른 실험을 통해 로티퍼가 영하 20도에서 얼었다가 최대 10년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 영구 동토층에서 2만 4천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좀비 로티퍼 무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흥미롭고 입이 떡 벌어지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가 되려면 위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겠지만 저라면 좀비를 발견했을 때 다시 살려낼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 해냈어요. 로티퍼를 해동하자 그들은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어 번식까지 이어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이 작은 생명체는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알려진 신진대사 정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수분이 얼거나 말라버리는 서식지에 살기 때문에 크립토바이오시스를 사용하도록 진화했으며 이는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알렉사, 데스티니 차일드의 서바이벌을 틀어줘. 과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으스스한 실험을 통해 냉동 보존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마녀나 마법사였다면 호그와트에서 연금술을 선택 과목으로 들었을 거예요. 다음에 소개할 놀라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마치 마술처럼, 아니 과학적으로 정제수를 금속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 변화로 인해 액체는 전기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마법사의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알칼리 금속은 과학자들의 비밀 재료였어요. 나트륨과 칼륨의 작은 방울을 소량의 수증기와 섞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짧은 순간 동안 물이 반짝이는 황금빛 금속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광경을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변형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압의 행성 중심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증명해요. 과학은 정말 마법이라는 것이죠. 얼음 좀비가 소름이 돋지 않았다면 다음 실험은 어떨까요? 오가노이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가노이드는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는 미니 버전의 장기입니다. 이 줄기세포의 멋진 점은 모든 유형의 신체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미 작은 심장과 인간처럼 울 수 있는 눈물샘을 개발했어요. 심지어 조사나처럼 뇌파와 유사한 것을 생성하는 미니 뇌를 성장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가노이드 목록에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안배라고 불리는 2개의 눈을 가진 작은 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공포영화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어쨌든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먼저 신경조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다음 화학신호로 해당하는 세포를 자극하여 빛에 민감한 세포로 채워진 작은 안배를 형성했습니다. 옵티컵은 빠르면 30일 이내에 나타나고 50일 이내에 성숙했어요. 이 기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인간 배아에서 망막이 발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총 314개의 미니 뇌를 만들었지만 모든 뇌가 안배를 형성한 건 아니었고 72%만이 안배를 형성했어요. 오가노이드 덕분에 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발달과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하고 질병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실명을 유발하는 망막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지느러미 실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 밖의 물고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 과학자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도 물속에서처럼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금붕어를 자동차에 넣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퀴가 달린 작은 플랫폼에 장착된 플라스틱 수족관인 물고기가 작동시키는 수조였어요. 이 수조에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특정 방향으로 헤엄칠 때마다 자동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물고기가 운전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물고기들이 특정 행동을 특정 보상과 연관시키도록 훈련시켰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움직이면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는 장애물을 배치하여 물고기가 물속 차량 주변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자 물고기는 주변 환경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조만간 금붕어 운전사가 등장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새로운 돌연변이 거미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실험에서 한 과학자 그룹은 거미 한 종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다리가 짧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거미종의 전체 게놈을 매핑해야 했어요. 그런 다음 긴 다리 유전자를 분리해서 배아 발달 과정에서 이 유전자를 끄는 방식으로 더 짧고 기형적인 다리를 가진 거미 개체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 거미의 몸의 비밀은 물론 세 쌍의 다리로 걸으면서 가장 긴 다리 한 쌍을 흔들어 길을 찾는 거미의 독특한 이동 방식을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